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10월 29일 저녁 경찰 지휘부는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가 오늘로 일주일째고요.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 기간도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이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참사 후에 처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쯤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도 지금 검토 중이 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입장도 지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습 이후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수습이라는 거에 사실은 경찰 수사 결과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경찰의 그 수사 결과가 나와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뭐 사과도 하고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뭐 기류가 좀 바뀐다 뭐 이런 그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일쯤 그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그 뭐 사실은 정치적 책임이죠.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게 이제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어저께도 예고 없이 공개된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조금 더 후속 조치에 좀 속도를 내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는 주말 동안의 압수물 분석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당시 행적 또 허위 보고서 작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경찰 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오후 10시 20분쯤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 이거 지금 11시 5분경으로 좀 확인이 됐어요. 좀 다르네요. 당일 참사가 발생했던 시각이 10시 15분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또 1시간가량이 거의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보고서에서 이미 10시 20분쯤 도착해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던 일들을 이 사건 발생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넘어서 혹시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경찰 이 명확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당일의 행적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고서 작성에서 위법이 없는지도 같이 따져 묻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9시 30분부터 벌써부터 위험 상황들에 대한 보고들이 일부 올라왔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상황들을 인지하고 현장으로 오고 있었지만 차가 막혀서 도착이 늦었다고 합니다. 그럼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1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차 안에서는 무언가 행동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이 소방 등에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장의 경찰 인력들 투입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위로의 보고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 등 과연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아마도 수사 결과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병민 위원장도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그 빈 시간대 전화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 네. 이것도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그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게 되고 네. 이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에 물론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겠지만 네. 실제로 도착한 시간 그리고 실제 지휘를 했던 시간과 달리 조금 더 일찍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네. 이 상황 그 이태원 참사에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것도 변론으로 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허. 이 공문서를요. 예.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이제 하위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시킨 것이라면 그러면 직권 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는 일을 하위 직원에게 시키게 한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직권 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까지도 성립된다고 한다면 예. 실상 굉장히 중대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까 11시 5분에 도착했다고 나왔는데 이 전 서장은 삼각지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90분간 이동을 해서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90분이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차가 막혔고 밤 10시 40분쯤 사상자가 많다는 걸 알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왔다는데 사실상 좀 이태원역이랑 삼각지역이 두 정거장 거리고 성인 남성이 걷게 되면 30분 정도밖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분의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네. 보고한 거 내용에 의하면 22시 17분이나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23시 05분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예. 어떤 형태로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거짓 보고를 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 위치를 추적을 하든지 일단 그 시간 동안에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핸드폰의 통화 내용들을 확인한다거나 예. 아니면 지금 본인 말에 의하면 차량에 있었다고 얘기하니 동승 직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동승 직원에게 어떻게 됐는지 진술을 갖다가 듣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이 말씀하신 90분간의 공백 기간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소위 156분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인 현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용사서장이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본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답답할 나름입니다. 그런데 또 이 그러니까요. 전 서장이 예.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참사 현장을 지켜봤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사실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참사 현장에서 얼굴을 좀 보기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말도 나와요. 현장에서 그 전 용산서장을 봤다는 그런 목격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봤다는데 이태원 파출소는요 현장하고 95m 정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95m면 꽤 먼 거리죠. 뭐 육안으로 뭘 이렇게 확인하기가 건물들도 쉽지 않은 많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파출소 안에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1.8km 정도 되는 거를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제대로 거기서 지휘도 못 하고 예. 늦게 도착하고 도착해서도 현장 안에 있었던 그 현장 최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 뭐 멀리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보면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어떤 그 지휘 단계까지 네. 하나도 뭐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러면 뭐 현장 지휘 능력뿐만 아니고 판단력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데 네네. 뭐 이 모든 거는 이제 수사 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적어도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 몇 가지 조각들만 네네. 확인을 해봐도 전 용산서장의 이 현장 지휘 뭐 이거는 정말 완전한 그 실패다. 뭐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 그건 뭐 앞으로 져야 되겠지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생명이 그 생명을 잃게 됐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을 그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병무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전 용산 경찰서장의 이 행동 또 나와 있는 것 또 법적인 것으로 뭐 시켰는지 뭐 잘못 기재했는지 잘못 공문서를
잘못 오기한 것 이건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물론 입증이 되고 유죄까지 받으려면 또 많은 이제 상황들이 그렇겠죠. 있긴 할 예. 겁니다. 사실관계도 좀 더 명확해져야 될 텐데요. 근데 예.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사전 예방 조치 그리고 그 당일의 대응에 있어서 그 과실이 인정되느냐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당시에 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리고 당시에 그 6시 34분부터 많은 신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112 신고들의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런 이미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큰 인명 피해가 나는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에 그럼에도 재량을 일탈해서 본인이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예.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확실히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경찰에서 그 참사 이후에 경찰청이나 용산 경찰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요. 예. 그 압수수색 영장 혐의가 무엇이 적시되었냐 이 부분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 혐의 자체에 업무상 과실치사장이 기재돼 있다라는 보도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영장에 그 부분이 기재된 게 맞다면 예. 경찰도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전제하고 수사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수뇌부들의 행적에 의문점이 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먼저 이제 용산 경찰서장이었고 이번에는요. 그 윤희근 이 경찰청장의 행적입니다. 지금 특수본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가 일어난 그 시간에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캠핑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2번이나 보고를 놓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김병민 위원장님께. 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인지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했던 게 11시가 좀 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보고를 해야 될 주체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인지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자정이 지난 0시 14분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고 네. 결과적으로 11시에 잠이 들어서 몰랐다고 하는데 네. 자택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캠핑장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가 토요일이었는데 월악산에 등반을 했고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마 반주 술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11시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 보고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던 시간은 11시 32분. 근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 뒤로 전화를 왔던 20분 뒤에 전화까지 놓쳐서 최종적으로 상황을 인지했던 게 자정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던 시각이 11시가 조금 넘는 때부터 이미 언론은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을 누구랑 먹었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경찰 관계자들과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로 언론의 보도를 확인하고 내용들이 상황이 심각하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았다면 예. 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시가 넘게 이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이미 대통령은 관련된 소방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네.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일들이 용산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게 11시가 넘는 시각이었는데 도대체 그 1시간여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분노가 일어오르고 있죠. 더군다나 토요일이라서 좀 놀러 갈 수 있지 않냐라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대규모의 집회가 같이 맞부딪히고 있었던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때 저 월악산을 가고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캠핑장에 있었던 부분들은 과연 맞는 것인가 네.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도 있었고 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몰릴 것이라고 이미 다 좀 예상이 되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윤 청장은 2번이나 보고를 놓치고 자정이 지난 시간에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 지휘부의 또 회의도 참사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열렸다고 하는데 윤 청장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아니, 피하기 어렵겠죠. 네. 뭐 제천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회의를 갖다가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이 제천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서울청장을 정유치 시켜놓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경찰청장이 없으면 이 중대한 상황, 시위 같은 경우가 아마 이후에 행진하면서 대통령실로 간다는 내용도 있을 만큼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청장이 부재할 때는 서울청장을 정유치를 시켜서 상황 파악을 하게 했음에도 했어야 되는데 때문에 서울청장도 이 내용을 알았던 게 집에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밤 11시 01분에 알고 행안부 장관은 11시 20분에 알고 서울청장은 11시 36분에 알고
경찰청장은 그 다음날 0014분에 알았다는 얘기인데 예.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 반대로 된 상황인 거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또 만약에 국정상황에서 이걸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빨리 재전파를 통해서 네네. 이런 상황들을 수습할 수 있는 라인들에게 연결을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라인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안 다음에 옆으로나 아니면 다시 재전파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네. 거기에 가장 중심이었던 경찰청장은 아예 부재했었고 예. 그러니 수습도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서울청장에 대한 책임 뭐 용산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네. 예. 전 경찰 수뇌부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 수사를 통해서 명명하게 밝히지 않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의 어떤 나름대로 기강 자체가 제대로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명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경찰청장이라고 사생활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딜 갈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보고가 대통령보다도 늦게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은 아까 김 전 행정관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앉혀놔서 그거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청장이면 밑에 부하다른 직원이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됩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군 내에서는 우이수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그렇죠? 우이수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이런 때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경찰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네네. 경찰청장이 자 10월 29일 날 본인은 이제 등산을 가도록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사전에 조치를 취해놨어야죠. 그러니까. 본인 부재 시에 뭐 무슨 대리 역할을 할 만한 사람, 뭐 경찰청에 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 경찰청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서울 경찰청에도 그 112 종합 상황실 이런 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데서 훨씬 더 청장 부재 시에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그 긴장한 가운데 지켜봐야 되는 뭐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스템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주말에 그럼 뭐 항상 저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할 수 있는데 예. 사전에 다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본인 역할을 할 만한 지휘자를 지명을 해놓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 지명을 받은 사람이나 상황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 맡은 일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사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점을 수사해서 예. 자 경찰청장이 저렇게 연락이 안 되고 하면 네. 그럼 서울청장은 뭐 했고 경찰청 차장은 뭐 했고 상황실들은 뭐 했느냐 예.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물을 한 명 한 명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사 당일에 행적이 또 의문점이 좀 제기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인데 매뉴얼대로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자리를 좀 지켜야 했었는데 류 총경은 해당 시간에 상황실이 아닌 10층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이 112 치안 종합실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사실 당시에 오후 6시 34분부터 그 곳에 계셨던 분들이 막 신고를 하고 112 신고했던 접수된 사항들이 많은데 예. 그 당시에 112 치안 종합 상황실에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은 당시 상황실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미 류미진 총경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기 발령된 상태이기는 한데요. 예. 당시 상황실에는 매뉴얼이 있는데 적어도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상황실을 지켜야 되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매뉴얼조차도 지키지 않고 상황실이 아닌 본인 사무실에 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 종합상황실의 팀장으로부터 사고의 어떤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실로 복귀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백한 업무 태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대기 발령되고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한 수사도 좀 면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유총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오후 11시 39분에 보고를 받아서 상황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유총경의 업무 태만을 확인했다면서 대기 발령 후에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글쎄요. 그럼 이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늘상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만 지키고 있었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 이것이 이제 유미진 총경
만에 특수한 상황인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예. 예를 들면 그냥 그 상황실에다가 상황을 보고 있는 경정급들, 팀장급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맡겨두고 예. 본인들은 본인 위치 자리에 가서 네. 계속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경찰 스스로가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손을 놓은 거죠. 네. 그냥 실무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일이 생기겠어? 지금까지 안 생겨 왔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벌어져 왔다라고 얘기하면 뭐 제가 볼 땐 경찰이 소위 치안을 책임지거나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촉수와 관련해서부터 구멍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유민진 총경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황 관리실에서 상황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 경찰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고 한다면 예. 여기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뇌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산구의 대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직전 주변을 지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단톡방에 우려스럽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남긴 것도 문제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한 2주일 전에요.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한 이태원에 다녀간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주최자가 용산구청이었어요.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사실은 그 상황 관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사고 없이 지났잖아요. 예. 아마 뭐 그런 일종의 뭐 경험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10만 명 정도가 이제 몰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거는 주최자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책임지고 그 상황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사실은 뭐 경찰이라든가 구청의 책임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한 주최자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을 2번씩이나 다녀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번씩 다녀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 예.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의 책임이 뭔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못했다. 이거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예. 사실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도 수사 결과에서 나타날 겁니다. 당일 내용을 좀 파볼수록 좀 답답하고 좀 화가 나는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당국이 2시간에 걸쳐서 15차례 정도 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거 따져보면 8분에 한 번꼴로 인력 투입과 차량 통제를 요청한 건데 상당히 긴박한 걸 알려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소방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골든타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정지 상태의 환자들이 있다라면 그 예. 긴급한 골든타임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앰뷸런스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참담함을 느꼈겠습니까? 예. 거듭 계속해서 경찰의 인력 파견 그리고 현장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합하지 않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용산구청에 관련된 문제들도 언급했습니다만 당시 불법 차량들이 지입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문제 또 인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구청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박자로 움직여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 소방이 간급하게 관련된 경찰에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예. 제대로 현장 통제가 되거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일들이 국민들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기록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록에 맞춰서 예.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대응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예. 위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을 텐데 예.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촉발됐는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도 보다 분명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의견들에 다 이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경찰은 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이 이 셀프 수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제 얼마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칠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이 경찰을 스스로 얼마나 잘 엄격하게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들어가서 경찰이 수뇌부를 빼고 하위직이나 또 상대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만 책임을 지우고 꼬리 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그 경찰 내부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나름대로도 또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정부 자체에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또 국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권 분립 시스템 하에서 정부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참사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견제 차원에서 또 바라봐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정부가 단순히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보고 체계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보고도 늦게 받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대응 체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까지도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좀 진상 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민주당에서 요청하는 국정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는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다. 뭐 이거는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 있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경찰의 부실 대응입니다. 그렇죠. 경찰의 부실 대응을 경찰 보고 수사하라. 아무리 뭐 특수본이 독립적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 이거는 뭐 아주 합리적인 전 의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설령 그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 중에 몇 %나 이걸 믿을까 하는 건 또 좀 별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그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경찰한테 맡겨야 되냐 아니면 특검한테 맡겨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거고요. 국정조사는요. 최근 한 몇 번에 걸친 국정조사들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제도적 보완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는데 과거 국회 국정조사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아마 그거는 정치 후기자들 오래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결국은 국회 국정조사는요. 정쟁의 연장선상입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진상규명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느냐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국회 국정조사가 아니고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거는 뭐 경험적으로 저는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경찰 부실 대응도 있었고 사실 경찰 상황 보고서 허위 보고서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또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검찰이 대형 참사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지금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게 된 이 상황이 온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법 개정의 좀 필요성 다시 좀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과거부터 해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있는 재난을 앞두고 다시금 검수완박에 대한 논란들이 여야 정쟁처럼 비춰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하는 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일인데 과거 버닝썬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면서 결국 국민께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못 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초동 수사를 통해서 지금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돼서 많은 자료들을 다 가져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혹시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앞서 우리가 봤던 보고서에서도 허위 보고서로 의심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나온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아니라 추후로 결국 검찰로 넘어가고 난 뒤에 보안 수사 등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철저하게 국민들 보시기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적인 수사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과거에 정쟁했다고 얘기해서 국회가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하고 특검법 발의 내용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사본부가 소위 경찰의 불신들을 극복할 만큼의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좀 수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형 참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만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수 원복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과거의 공직자 범죄에 속하던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소위 수사 개시 여부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면 지금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의 특검, 상설 특검이든 아니면 국회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실을 밝혀내야 이건 저는 여야를 떠나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적어도 분노를 조금이라도 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희생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가, 그다음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원인들을 최대한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리당략이 아니라 유가족의 입장, 희생자의 입장, 앞으로 재발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을 막아내겠다는 국민적 입장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방안들을 좀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했는데 먼저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에 대해서 경찰이 각별한 각오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김정우 전 행정관께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김병민 의원부터 어떤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상설 특검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남아 있겠죠. 상설 특검요? 근데 이제 앞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국정조사가 강제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마 먼저 여, 정 모두 함께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하게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인데 112에 대한 신고 기록부터 모든 것들을 정부가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의지가 적어도 현 정부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기본값일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됐던 핵심적인 수사 기법들을 활용해서 있는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릴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다 하지 못했거나 예방해야 되는 단계 속에서 충분하게 이 정도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통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아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조사 결과로 만약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미진하다 판단이 된다면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럼 일단 김병민 위원장 얘기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까?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결과 이후에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 조치들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경찰이 그동안에 뭐 수사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관련 대형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우선 경찰의 수사는 검찰이나 뭐 특검이나 이런 데보다 사실 신속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경찰 수사 끝나고 나서 미진하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진하게 되면 자칫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 경찰한테 이 수사를 계속 맡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 맡길 것인가 하는 걸 저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국회에서 이걸 여야가 또 협상해서 특검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뭐 준비 기간 등등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상설특검법이 있잖아요. 상설특검법으로 신속하게 이 수사에 착수하든가 아니면 뭐 법이 허용하는 한 검경합동수사본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만으로 수사하는 거 말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동원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오히려 길게 보면 이 수사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 다 상설 특검은 일단 언급은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러 방안에 대해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만약에 유가족의 상황이라면 내 가족이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이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라고 한다면 모든 방법이 됐던 어떤
방법이든 동원을 해서 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들을 벌해주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 대응 방안들의 장단점들도 분명히 있고 뭐 예. 절차적으로 복잡한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하는 주체들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철저히 봤을 때 뭐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신락 같은 의심이라도 남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진상규명의 주체가 달라지는 즉 국회가 나서는 국정조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정조사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경찰 조사는 어차피 시작이 됐고 수사는 마무리할 때 수사대로 기다려라? 갈 테니까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진상 그 규명의 주체를 국회로 갖고 와서 국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요. 오늘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장례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엄중히 취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찰 일단 수뇌부 상황에 좀 대처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소환 조사나 좀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국민들 또 유족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지금 이제 수사의 신뢰도거든요. 예. 신속성, 그다음에 그 수사의 신뢰도 이건데 수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찰 수사보다는 뭐 특검이나 검경 합동 수사부나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방식의 수사. 예. 이 결론이 국민들한테 더 아마 공감대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차원에서 제가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좀 더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요, 어젯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규탄하면서 끝까지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젯밤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성명문을 통해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고강도 미사일 도발 행위를 논의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는데 미국은 올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총 59발이고 ICBM 발사는 7번째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Unprecedented impact of a ballistic missile just about 50 kilometers or 30 miles from the Republic of Korea's shoreline.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북한 편을 들며 맞섰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비질런트 스톰 탓이라며 미국의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我们呼吁美方停止单方面宣言紧张对抗的做法，负起责任，拿出行动。 Причина этого очевидна. Стремление Вашингтона принудить Пхеньян к одностороннему разоружению с помощью санкционного и силового давления.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커녕 공동 성명조차 내지 못했고 한미일 등 12개국은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미연합훈련 연장에 반발하면서 미사일과 군용기로 무역지를 이어가고 있는 이 북한의 움직임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초강경 대응을 또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이례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심각한 상황이지만 북한이 초강경 대응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또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닙니다. 합니다. 늘 초강경 대응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 불바다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은 이 비질런트 스톰 뭐 연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왜 연장했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어제 끝났어야 될 그렇죠.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시한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서 뭐 B-1B 폭격기나 이런 것들도 한반도에 지금 배치하겠다 하는 이런 추가적인 우리의 그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향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는 북한의 도발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가 자꾸 뭐 훈련을 한다. 그거를 이제 북한은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뭐 누가 먼저냐 뭐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뭐 다양한 형식의 북한 도발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에 대한 그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형식의 여러 가지 방어 그 체계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긴장이 계속될 텐데 뭐 저희가 지금 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걸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물밑 모색도 저는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이 긴장이 해소될 날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어차피 중국의 그 전국인민대회하고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혹시 북한의 뭐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돼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양한 형식의 도발과 방어가 계속될 것이다. 또 물밑 작업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초강경 형태 좀 보시나요? 일단 뭐 핵실험 얘기는 3월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된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땐 미국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NPT 체제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경고 사격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번 올해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있는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전략적 확증 보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을 만약에 확증적으로 안다면 보복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 전쟁 수행 전략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전술핵인 거죠. 그럼 이 전술핵을 실험해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탄도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럼 아마 핵탄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유는 뭐냐면 1월부터 올 10월 14일까지 총 29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에서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23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실험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뭐냐면 직접적인 전술핵과 투발 수단들을 확증해서 이 내용들을 실전에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입장에서야 소위 당연히 핵실험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이겠죠. 저는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당연히 핵실험도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소위 이 전술핵 배치를 통한 공격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에 대해서 확장 억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위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핵실험 제가 볼 때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실험 같은 경우. 왜냐하면 예견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의미가 없는데 지금 북한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기술적인 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얼마나 저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실험 문제 이것도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른 의도들을 잘 읽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핵실험 같은 경우에 소형화 또 여러 번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를 좀 답답하게 하는 일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유엔이요. 북한의 고강도 미사일 도발 행위를 논의하기 위해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었어요. 한미가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 추가 제재도 지금 불가능해진 이 상황.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김병민 위원장께서는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얼마 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던 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저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히려 역으로 경고를 하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 본인들이 북한과 관계 속에서 뭐 지원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북한의 군사 지원들이 또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랑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심각한 도발하고 있지만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재 상황이라면 여기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제재, 압박 훨씬 더 강경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이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7차 핵실험을 과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됐지. 아니면 7차 핵실험이 아닌 국지적인 도발하게 됐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 과거 연평도 포격 등을 다시금 되짚어 봤을 때 북한이 이 같은 도발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봤던 대한민국 국민들 또 젊은 장병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미 간의 굳건한 태세 여기에 대해서 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이 부분만큼은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엊그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 성명 아마 다 보셨겠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상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한미의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 핵 사용 시 이 정권 종말은 최근 미 국방부가 공개한 보고서에도 포함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매우 좀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과정 중에 이제 뭐 거의 정점에 있는 듯한 왜냐하면 저런 표현이 들어간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듯한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그 뭐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북한 뭐 이렇게 연이어서 긴장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긴장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군사적 긴장만 계속해서 높여가면 해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 외교적 해법, 그게 유엔을 통하는 것이든 아니면 서방 세계 뭐 전체의 어떤 단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북한을 압박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수단도 함께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팀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거쳐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흐름이 담긴 메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메모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데 유동규, 그다음에 화살표, 캠프, 그다음에 리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가 캠프를 통해서 리는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겠죠. 성남시장에게 내용을 해서 어떤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는 메모로 설명을 한 건데 내용은 이제 2013년 7월 1일 날 소위 대장동에다가 저층 고급 빌라촌, 그러니까 한국판 베버리힐스라고 하는 걸 짓겠다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짓게 되면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욱 뭐 이런 측의 예를 들면 생각했던 것 같고 이 측이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저희 캠프는 제가 볼 때 뭐 정진석 그다음에 김용 이 두 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바꿨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뭘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정책적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메모는 정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증거로서 채택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하는 위법사항들을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모가 정황만 알려주지 좀 증거가 되긴 힘들다고 하셨는데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과 이익 분배 과정 등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이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메모 어느 정도 좀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제 리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맞냐로 이제 보고 있는 재판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메모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자료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만들어지게 됐던 과정들 그 내용들까지도 검찰이 쭉 확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조사 수사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나타나게 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쟁점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뿐 아니라 남욱 그리고 대장동의 일당들도 거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나타났던 메모를 보면 결국 남욱에서 유동규로 가고 그 다음은 캠프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정진상 두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거쳐서 결국 대장동에 대한 사업 인허가부터 관련된 내용들의 흐름들이 이재명 시장까지 이어지기 시작했다면 아마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김용 부원장이 이제 곧 기소 여부들이 결정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진 않을까 지켜봐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증언과 뭐 증거들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 뭐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과 관련한 게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한 거는 아직까지 뭐 그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수사가 진전이 돼봐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쟁점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